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입니다.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자, 김수영 하면은 이 사람 생각할 거 참여시. 그래서 민중들로 하여금 어떤 부정적 세력, 비판적인 현실 속에서, 부정적 현실 속에서 비판적 의식을 가져라 라는 시를 많이 썼어요. 먼저 작품 개관을 봅니다.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성격, 반성, 자조라는 말은 스스로 한탄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현실 참여적, 비판적. 제재, 현실의 불합리와 부조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부조리라고 하고요. 주제, 부당한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의 자세에 대한 자기 반성. 특징,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다. 반복적인 표현과 자조적인 표현을 통해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읽어가면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작품 구성 1년부터 7년까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현실 상황, 시대상을 드러내는 식구들, 붙잡혀간 소설가, 언론의 자유를 요구, 월남 파병,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 등등이 시대상을 드러내고요. 1960년 4월 혁명 이후 1961년 군사정변으로 들어선 독재 정권의 억압을 받던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그렇죠? 그래서 쿠데타가 1960년 4.19 다음에 이제 5.16이 생겨났죠. 자, 대비되는 상황 제시, 본질적 문제, 왕궁의 음탕, 붙잡혀간 소설가, 언론 탄압, 월남 파병, 비본질적 문제,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옴, 야경꾼이 돈을 받으러 옴 등등.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저항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화자 자신의 소시민적 모습을 비판적, 자조적으로 인식하고 반성했다는 점. 자, 표현상의 특징을 효과, 자조적인 물음, 효과, 자기 비판과 반성을 통해 독자에게도 반성적 태도를 요구한다.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의 대조와 반복적 제시. 지식인들이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비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시를 볼 때는 정서 파악, 왜, 표현 기법 세 가지 틀로 보면 되겠어요. 보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왜 나는, 자, 나라고 하는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 있다. 그치? 화자가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표면적 화자가 있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의문형이다. 이거는 서리법 아니에요. 진짜 자기는 묻는 거야. 왜 나는 작은 일에 이렇게 화를 내지? 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자, 왕궁의 음탕은 본질적인 문제인데 50원짜리 갈비의 기름덩어리는 비본질적인 문제. 자, 대비되고 있다. 물론 둘 다 문제야. 둘 다 문제점인데 왕궁의 음탕은 보다 더 커다란 거죠. 그쵸? 50원짜리는 그냥 일상생활에 생기는 문제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거? 왕궁의 음탕이 아니라 갈비가 기름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낸다는 얘기네요. 옹졸하게, 자, 자기 자신이 옹졸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자, 돼지 같은 주인년 욕이죠. 근데 이 욕을 뭐라고 표현했어? 옹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 즉, 왜 옹졸해요? 왕궁의 음탕은 욕하지 않고, 예, 설렁탕집 주인한테만 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동현아, 응? 불의를 보면 참고, 그쵸? 예. 아닌가? 불의를 보면 참는 사람. 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그렇죠? 붙잡혀간 소설가, 언론의 자유, 월남 파병 반대. 자, 이것도 본질적인 문제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월남, 베트남이죠. 그죠? 베트남. 한국 군인들이 베트남에 가서 아주 못된 짓 많이 했지.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면 그게 있대. 증오비?
한국 군인 증오비라고 해서 탑을 세워놨어요. 이걸 왜 세워놨는가 보니까 그 마을에 한 200명, 300명 살고 있었거든?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한국 군대가. 애고 어른이고 여자고 상관없이. 다 싹 다 죽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의 기억이 아주 몸서리 쳐지게 있어서 증오비를 세웠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베트남에 국빈 방문할 때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끔찍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못된 일 많이 했어. 그치? 전쟁 나가서 돈 벌으려고. 우리는 미군이 돈을 대면 우리는 용병한 겁니다. 뭐 자유를 위해서 이런 게 없어요. 먹고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월남 파병에서 받은 돈으로 뭐 했습니까? 고속도로 깔았지. 경부고속도로. 그래요. 자, 어쨌든 부처평원 소설가 언론의 자유, 월남 파병 반대,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런 이행하지 못하고 이 본질적인 문제는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역시 얘네들하고 대비가 되고 있죠. 야경꾼들은 뭐냐면 밤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통금 시간, 통금이 있어가지고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이게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인가? 5시인가? 이때까지 밤에 못 움직여요. 독재시대 때. 그치? 딱 하루, 크리스마스 날만 온라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미치죠. 이해되니? 그래서 한창 술 먹다가 늦으면 집에 안 가. 집에 못 들어가고 근처에 여관 잡고 계속 술 마셔요. 만약에 밤에 짜돌아다니면 잡아서 무조건 파출소 유치장에 집어넣습니다. 예전에는 파출소에도 유치장이 있었거든? 요즘은 파출소에 유치장은 없죠. 그런 때야. 자, 어쨌든 대비가 되고 있어요.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가 대비되고 있으면서 자신의 옹졸함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자, 과거 회상 들어갑니다. 과거 회상.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간호사들이죠.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너스들 옆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야? 큰 것보다는 작은 거를 많이 좀 뭐랄까 예전부터 작은 일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스들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창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없다. 자, 그러면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이 뭐란 얘기예요? 얘네들이 비본질적인 일이란 얘기죠.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자, 그러면 보세요.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에 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에 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바. 그쵸? 다 하찮은 것들이야. 개 울음소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 떨어지는 은행나무, 이거이 다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뭐랄까 처절한 어떤 자기반성이라기보다는 처절한 자신의 어떤 존재를 인식하고 있어요. 결국 뭐라는 얘기야? 부끄럽다는 얘기네. 창피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하찮은 것에도 지고 살아.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 소시민이죠. 큰 거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만 신경 쓰는 그런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앞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자, 그럼 절정 위 역시 본질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자,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스스로 비겁하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군요. 비겁하다 욕하지마. 노래 알아요, 혈광아? 그 다음에 뭐지? 네, 캔의 노래. 요즘 안 나오네, 캔도.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점강법이지. 점점 내려갑니다. 이때 강은 강할 강이 아니에요. 세다 강이 아니라 하강, 내려간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20원, 10원, 1원 점점점 작은 걸로 이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습지 않으냐, 자조적이라는 얘기죠. 스스로 비웃어요. 자기 자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자, 의인법 돌아갔네. 의인법이 있고요.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하찮잖아. 모래, 바람, 먼지, 풀. 그치? 이 사람 어때? 이거보다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요. 자, 1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처절한 자기 반성인 거지. 그치? 자, 이 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설적 표현은 없음이다.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 강조. 이게 되겠죠?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대비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3번.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장면을 생생하게 1번 했고. 2번. 이 시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볼 수 없는 것은 반성, 비판, 자조, 풍자, 냉소. 풍자는 없죠. 풍자는 대상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희화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반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풍자가 없어요. 3번. 가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자, 과거 회상입니다. 정보원의 권위적인 태도를 통해 독재 권력의 부조리함을 폭로한다. 전쟁 때문에 피해를 입은 화자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보여준다. 화자의 과거를 추적하여 화자가 소시민적 자세를 가지게 된 원인을 밝힌다. 원인 아니고. 자신의 부도덕한 과거를 고백함으로써 화자의 자기 반성적 태도를 드러낸다. 구체적인 경험담을 통해 화자의 소시민적 태도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을 보여준다. 이게 답이 되겠지. 그치? 5번이. 자, 성격이 다른 하나는 기억. 50원짜리, 그러니까 작은 것, 비본질적인 문제, 언론의 자유 요구, 본질적인 거. 그 다음에 디귿, 야경꾼, 비본질적인 거, 스펀지 만들기, 비본질적인 거,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비본질적인 거. 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는 2번이 되겠네요. 맞죠? 언론의 자유를 요구. 그 다음에 5번.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시에 쓰인 시어나 식구를 활용할 것. 자, 그러면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 시대적 상황은 여기 나와 있죠? 소설가들, 정정당당한 소설가들을 붙잡아가고 언론의 자유가 없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독재로 한다는 점. 자유도 이행하지 못하고, 저 부분을 이용해서 답을 만들어 보면 당시 시대적 상황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난 정부 정책 또는 국가 정책에 당당하게 비판하거나 자유롭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독재 권력. 안 그래? 만약에 동현이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니? 응? 집에 가서 게임하고 자? 효경이는 뭐 할 거야? 그런 힘이 있어요. 응? 몰라요? 원래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부터 권력 가진 게 아니죠. 그걸 가지려고 막 노력을 해서 결국은 권력을 잡은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거야. 원래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권력 잡아봤자 이게 뭐야? 하고 버리거나 아니면 마음대로 해야. 마음대로 해서 탁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거 어떻게 얘기하면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도 정은이도 바쁠 거야. 힘들고, 그치? 보니까 맨 짜돌아다니고 막 그러대. 어디 시찰 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막 욕하고. 이거밖에 못하냐고. 그래서 가끔 뭐 중국 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바쁠 것 같아요. 자, 1번. 이 시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조적인 몫을 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소하고 있어요. 맞고요. 행동하는 지식인이라 보기 어렵지, 그치?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 문제만 신경 쓰고 있고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요, 이게 틀렸다.
현실은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 부정적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답은 3번. 4, 5번 확인. 자신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 맞죠? 아닌 것은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적이라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못하는 거야. 자, 이 시에서 보기의 내용이 드러나는 부분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화자의 왜소하고 무기력한 모습. 힌트는 이거다.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 여기네. 어디냐? 어디지?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그쵸?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괴로워한다는 얘기죠. 그 사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연이 없다면 여기 7연이 되겠다. 그치?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7연이 없으니까 4연. 보기 중에 7연이 없으니까 4연이 답이 됩니다. 다음 중 나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은 나 절정 위에는 서 있다. 절정 위에 서 있는 사람. 설렁탕집 주인 소설가. 답은 소설가. 정정당당하게 말한 소설가를 잡아갔습니다. 진짜 많이 잡아왔어. 뭐 소설가, 시인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김수영이라는 사람 아마 작업한 것 같아. 그렇지? 택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하는데 분명히 했을 거야. 어딘가에서. 예. 맨날 이런 작품들 내고 하니까 막 눈은 살아있다. 막 폭포는 떨어진다.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눈에 가시 같았겠죠. 자, 4에서 5번 김수영의 폭포 나오고 있네요. 김수영 풀도 있네. 그치? 연계되는 지문입니다. 빨리 볼게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 자, 의인화 했습니다. 풀을. 자, 그러면 비를 몰아오는 동풍은 나쁜 거죠. 부정적 세력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상황은 어때? 부정적 상황이지. 그치? 풀이 울고 있어요. 자,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자, 여기에서는 풀의 생명력과 아울러서 풀의 어떤 그 능동성이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김수영 폭포. 금잔화도 임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그 부정적 현실 밤.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청각적 이미지가 있고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나태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물방울이 나태 안정을 뒤집어 놓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두지 않는데 의인법 들어갔죠?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여기 쓰인 표현법은 뭐니? 이거 역설이죠. 역설법. 왜 역설법이냐? 높이도 폭도 없는데 어떻게 떨어져? 이해되죠? 그러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규정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자유의지가 되는 거지. 어떤 고정된 개념, 틀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폭포는 그쵸? 폭포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일정한 모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 폭포의 자유를 나타내는 역설법을 썼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이 시의 A, B와 A의 풀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의 A, B. A, B가 어디 있나요? A, B가 이쪽이 맞나? 아니지. 어디로 가야 돼? 아닌가? 이 시의 A, B는 위로 가야 되나? 맞아요? 다들 딴 생각하나? 집중을 안 하시는데? 바람하고 풀이 위에가 있었네. 화면으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자, 바람과 풀은 뭡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것들이지. 그치? A, 풀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는 현실에 대한 저항을 의미하지만 no. A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뜻하지만 맞고요. A의 바람은 약한 존재를 억압하는 시련. 맞죠? 답은 2번이 되겠네.
3, 4, 5번도 확인해 봅시다. B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대상이지만 A의 풀은 부정적 의미 아니고요. 풀도 긍정적 의미입니다. 민중을 의미합니다. 4번 A와 B는 의미상 서로 대립적이지만 아니올시다. 5번 A와 B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감을 아니올시다. 네, 답은 2번. 5번 문제 박스. 보기와 같은 자료에 주목하여 문학을 감상하는 관점에서 이 시를 바르게 감상한 것은, 자,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자, 요거 항상 기억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지. 작품이 아니고 작가를 먼저 써야지. 자, 작가가 작품을 씁니다. 자, 그런데 작품을 쓸 때는 100%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현실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면 독자는 이 작품을 읽음으로 인해서 작가와 독자가 만난다. 그쵸? 이런 도식화 여러 번 봤을 겁니다. 그러면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은 뭐가 있니? 작품만 갖고 보는 절대론적 관점이 있어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내재적 접근. 자, 작가와 현실과 독자로 보는 외적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 보면 표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현실로 보면 반영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작품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생기죠. 효용론이라고 하고 얼만큼 효과가 있는가, 또는 수용론이라고도 해요. 자, 그럼 보자. 60년대는 군부가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시기였다. 그 후 집권층이 부당하고 폭력적인 정치 체제를 통해 민중을 억압하는 등 민주화에 역행하자 문학계에서는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고발하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 어디로 보면 됩니까? 이걸로 봐야 되겠지, 그치? 시대 현실이니까. 즉 반영론으로 봐라라는 얘기예요. 순재. 이 시의 완군과 비의 폭로는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하는 시여야. 자,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한다. 우선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야. 이 시에서, 이거 뭐야? 순재, 구야, 근영, 일섭, 서진. 응? 꽃보다 할배군요? 아니니? 맞잖아. 이 시에서는 대조와 반복을 통해 화자의 비겁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어. 자, 여기는 어디에 해당되니? 작품만 해당됐다. 그쵸? 그래서 여기는 절대론적 관점에 해당이 되고, 시인 김수영은 딱 볼 것도 없어요. 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 작가에 대해서 얘기해. 여기는 표현론. 이 시와 B는 주제면에서는 유사하지만 화자의 태도면 차이를 보고 있다. 자, 주제면에서는 유사하다. 화자, 주제와 화자, 작품만 갖고 얘기를 하네. 절대론적 관점. 독재 정권이 사회를 탄압하던 현실에서 이 시의 화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어. 자, 여기 있네요. 독재 정권이 사회를 탄압하던 현실. 그치? 이것이 반영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나왔지. 그치? 1번은 그냥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했는데 5번은 박스 나와 있고요. 군부가 병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독재 정권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다 적절하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요 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6번. 이 시에서 시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밝힐 것. 이 시의 식구를 활용하여 50자 내를 쓸 걸. 겁나 많아. 자, 그럼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어때? 부정적이다. 그치?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자신이 소시민적으로 반응하는 것도 비판하고 있어요. 자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뭐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 알려주는 대로, 학교에서 내지는 알려주는 대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학습활동 1번 패스. 2번, 자, 자주 나옵니다.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비명해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에 투정해진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부끄럽다, 힘들다, 창피하다는 얘기죠. 일상생활도. 그만큼 무기력한 소시민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번, 이 시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시에서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시어나 식구들을 찾아보자.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포로 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 등등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패스.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1은 우리가 했고요. 3-2번. 264의 절정이다. 절정의 의미를 중심으로 두 시 화자가 지닌 태도를 비교해보자. 자, 먼저 분석 좀 해봅시다. 정서 외 표현 기법이었지, 그치? 절정. 절정은 무슨 말? 가장 꼭대기를 절정이라고 하지, 그치?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자, 계절이 맵대요. 이것도 뭡니까? 추상의 구체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맵다라고 표현했지. 추상의 구체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여기도 추상의 구체화가 되는 거지, 그치? 채찍에 갈겨. 자, 그럼 언제입니까?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 되겠네.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곳. 자, 하늘도 그만 지쳤다. 화류법 있습니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어, 높은 곳,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여기 바로 어디예요? 제목 절정이 되는 거지, 그치?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연으로 넘어가면서 시상 전환이 일어나네요.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죠, 그치? 부정적 상황 속에서 시적 화자가 처한 공간이 아주 힘들어요. 이러면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역설법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아주 힘든 상황에서 눈 감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자, 그럼 겨울이 의미하는 바는 앞에 나와 있지만 아주 힘든 시련, 고난, 역경을 의미할 테고, 자, 그 다음에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그럼 무지개는 뭘 의미해요? 희망이 되겠지, 그치? 또는 어떤 일정한 기대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표경아, 그 이유는 겨울을 왜 강철로 된 무지개로 표현해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겨울이 지나면 꽃 피는 봄이 오니까. 그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언젠가는 겨울이 끝날 거라고 시적하자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눈 감고 생각하는 거야. 언젠간 지나가겠지. 지금 겨울이니까 곧 봄이 올 거야. 그래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역설적 표현 돌아가면서 자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견딜 겁니다. 이 시적 화자는, 그쵸? 너무 힘들어, 너무 추워, 너무 괴로워, 겨울이야, 생각해보자. 그래, 이제 봄이 오겠지. 네, 힘들지만 봄을 희망할 수 있는 계절, 겨울,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단하죠, 이육사. 할아버지가 이황인가 그러죠? 그쪽 집안 사람. 근데 어딥니까? 서대문 형무소인가? 죽었죠? 1944년인가? 43년? 이때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가열차게 독립운동하고 투철하게 합니다만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네, 밀정이 있는 거예요. 밀정. 누군가의 배신으로 인해서 잡히고 감옥 안에서 1년, 2년? 예, 죽었습니다. 안타까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치? 조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뭡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야, 그래도 일본 때문에 우리가 좀 근대를 했지 않느냐? 이런 개소리 하는 놈들은 좀 반성 좀 해야 돼.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옆에 있는 친구가 힘이 약하다고 두드려 패가지고 도와줄 수 없잖아. 그치? 근데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조선이 미개하고 바보 같았는데, 물론 일본 나쁜 놈들이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좀 살만해지지 않았느냐? 그런 개소리를 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예요. 뉴라이트. 예전에 우리 지도교수도 그랬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을 막 맹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 에휴.
자, 어디 보자. 예시 답안 그냥 보겠습니다. 두 작품에서 절정은 고난의 상황이자 불의의 현실과 맞서 싸워야 할 투쟁의 정점을 의미한다. 이육사 씨의 화자는 절정에서 물러날 곳이 없다며 맞서 싸워 극한 상황을 초국할 것을 다짐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겨울은 강줄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끝맺은 거예요. 김수영 씨의 화자는 절정에서 옆으로 비켜서 있으면서 현실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실천과 투쟁에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쵸? 그래서 공통점은 뭡니까? 두 시의 화자의 공통점은 부정적 현실을 인식했다는 점은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니? 그 부정적 현실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육사의 절정에서는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견디겠다! 이겨내겠다! 라는 극복 의지가 있는 반면 김수영의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발 비켜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시민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4번은 패스. 벌써? 선포 가는 길 해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선포 가는 길까지라고. 자, 보겠습니다. 여긴 소설이니까 그냥 쭉쭉 읽어가면서 표현상 그리고 인물 심리 정리하고 문제 풀면 돼요. 자, 작품 개간. 갈래는 단편소설, 사실주의 소설, 여로형 소설. 자, 여로란 말은 여행 과정이란 얘기죠. 보통 여로형 소설의 특징은 뭐냐면 여행 떠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여행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나중에 무엇인가를 자기의 이상이나 아니면 자신의 희망을 찾거나 또는 좌절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산포 가는 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 누구냐? 정씨라는 사람은 여행 과정 중에서 고향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가 여행 끝부분에 가서는 고향에 대한 생각이 꺾입니다. 자, 성격, 사실적, 현실 비판적, 배경 1970년대 겨울 공사장에서 철도역까지의 눈 덮인 길.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 인물의 행동과 말 묘사해주면서 심리까지도 표현해준다는 얘기죠.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민중들의 삶의 비애와 연대감. 특징, 여러 소설의 구조를 통해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여운을 남기는 방식으로 결말을 처리하고 있다. 작품의 구성, 발단, 전개, 절정, 결말되어 있고요. 자, 시대상 반영 중요하죠. 시대적 배경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농어촌의 해체, 빈부격차의 심화와 민중들의 힘겨운 삶. 인물들의 처지, 고향을 잃어버리는 정씨, 떠돌이 노동자 영달, 술집을 전전한 백화. 다음, 여로에 따른 사건 전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가면서 정리할 거고요. 역시 중요해요. 교과서 수록 부분, 폐가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포 가는 길. 자, 소설을 볼 때는 서술상 특징을 생각해야 하겠지요. 이때 서술상 특징은 첫 번째, 인칭, 시점 생각하고, 두 번째, 묘사. 인물 묘사하고 배경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따져주면 되고, 그 다음에 끊어읽기. 시간, 공간 또는 새로운 인물 나타나면, 뉴페이스 나타나면 끊어읽고 인물 심리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앞부분 줄거리. 공사가 중단되어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쳐나온 영달은 어디로 갈까 망설이던 중에 정씨를 만나 동행한다. 그들은 김천으로 가던 중, 김천이야 감천이야? 감천입니까? 감천으로 가던 중 술집에서 도망친 백화를 만난다. 백화는 이제 겨우 22살이지만 18에 집을 나와 수많은 술집을 전전해서인지 30이 훨씬 넘은 여자처럼 보인다. 그들은 그녀의 신세를 측은하게 여겨 동행이 된다. 그들은 눈이 쌓인 산골길을 함께 가다가 길가의 폐가에 들어가 잠시 몸을 녹인다.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영달은 여전히 무뚝뚝하게 백화를 대한다. 전개 부분. 아직 초저녁이 분명한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곧 어두워질 것 같았다. 눈은 더욱 새하얗게 돋보였고 사위란 말은 주변. 사위는 고요한데 나무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정씨는 벗어서
불가에다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렸다. 어둡기 전에 어서 가야지. 그들이 일어났다. 아직도 불길 좋게 타고 있는 모닥불 위에 눈을 한 움큼씩 덮었다. 그죠? 불 나면 큰일 나니까.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불 꺼야 돼요. 엊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남동공단에 불 나가지고 사람들 많이 좀 안 좋게 됐죠? 조심해야 돼. 자, 정시의 현실 인식입니다. 감옥뿐 아니라 세상이란 게 따지면 고해 아닌가? 괴로움의 연속. 그러니까 정시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산천이 차츰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새들이 이리저리로 깃을 찾아 보금자리를 찾아 숲에 모여들고 있었다. 영다리가 백화에게 물었다. 자, 대조가 되고 있죠. 새들은 자기 둥지로 찾아가지만 얘네들은 지금 갈 데가 없어. 그치? 유랑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젠 어떡할 셈요? 집에 가면. 백화가 대답을 않고 웃기만 했다. 정씨가 말했다. 시집 가야지 뭐. 시집은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틀어박혀 집에 농사는 거들지요. 동생이 많아요. 사방이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쳤다. 어디에는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었다. 뒤에 쳐졌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버렸다. 발이라도 삐었는지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을 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업었다. 백화는 영다리 등에 엎이면서 말했다. 무겁죠?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았다. 무거웠나봐, 그지? 왜? 백화는 어린애처럼 가벼웠다. 등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어쩐지 가뿐한 느낌이었다. 자, 이거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생각하고 있는 심리나 느낌들을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아마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하니 영다리는 어쩐지 대전에서의 옥자가 생각나서 눈시울이 화끈했다. 그 하마 옥자 아니고 사람 이름. 옥자 봤니? 누구나? 효경이는? 그거 보고 한동안 삼겹살을 못 먹죠? 아닌가? 바로 스테이크 먹으러 가나? 어깨가 참 넓으세요. 한 세 사람쯤 없겠어? 자, 이게 이제 호감 보이는 거지. 대기 근수는 이제 몸무게. 대기 근수가 모자라니 그렇다고. 자, 문제 확인해 봅시다. 1번. 이 글에 나타난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백화는 고향에 정착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치고 있다. 그렇죠?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돕는다. 그리고 동생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달은 백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궁금해하고 있다? 글쎄요. 영달은 백화가 술집 여자다는 점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아, 이건 없지. 그치? 요 내용은 없고요. 4번 확인. 정씨는 인간 세상이 살기 어려운 것이 생각한다. 그래서 고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백화, 영달, 정씨는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할 길에서 만났다. 예, 여로형 소설의 특징. 아닌 것은 3번. 두 번째, 가의 배경이 되는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폐가에서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불 펴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고단함과 비애감이 고조되는 낡고 음습한 공간. 몸과 마음이 지친 인물들에게 잠시나마 쉼터가 되는 공간. 당시 현실 사회 축소판으로 비인간적 아니고요.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각기 다른 욕망들 아니고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니죠. 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은 이쪽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서 그 폐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에 대한 어떤 속마음들,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내비치고 있어요. 3번. 나에서 알 수 있는 인물들의 심리가 아닌 것은 자, 백화는 영달에게 업히는 것을 미안한다. 맞고, 영달은 몸이 쇠약한 백화를 측은하게 여기나. 맞죠? 측은하다는 불쌍하다. 백화는 자신을 도와준 영달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맞고, 영달은 옥자와 비교하여 백화가 가볍다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틀렸죠? 네,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 백화와 영달은 서로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됩니다. 좀 친해졌죠. 4번 문제. 나에서 싫다는 백화를 업고가는 영달의 심리를 추측하여 서술하시오. 이거죠. 보기가 있어. 3번에 보기 5번이 4번은 답이 될 수 있어요. 정서적 유대감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이것으로 인해서 백화를 측은하게,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보기 5번과 2번을 섞어서 쓰면은 4번 답이 되죠.
질문 없니? 다음 페이지. 자, 그들은 7시쯤에 감천읍내에 도착했다. 마침 장이 있었었는지 파장된 뒤에도 장이 끝납니다. 이걸 파장이라고 그러죠. 파장된 뒤인데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다. 전 부치는 냄새, 요 냄새 좋지. 고기 굽는 냄새, 곰국 냄새, 곰탕, 그죠? 곰국 냄새가 풍겨왔다. 영다리는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여자가 얼굴을 찡그렸다. 정씨가 백화에게 물었다. 어느 방향이요? 전라선이에요. 전라도구마이.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어? 군용차를 사장에서 타고 가면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들은 장터 모퉁이에서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팥시루떡을 사 먹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 영달에게 내밀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업고 온 게 고맙고 더 인간적인 호감을 느꼈어요. 더 드세요. 날 업고 왔으니 기운이 배나 들었을 텐데. 역으로 가면서 백화가 말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내야 삼포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이제 나는 이 말하는 사람은 정씨입니다. 정씨도 영다리에게 권유했다. 영다리는 흥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끝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 흙이 덕지덕지 달라붙은 신발. 이걸 뭘 의미합니까?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자기 신세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합실에서 정씨가 영다리를 한쪽으로 끌고 가면 속삭였다. 여비 있어? 빠듯이 됩니다. 비상금이 한 5,000원쯤 있으니까. 어디로 가려? 일자리가 있는 데면 어디든지. 자, 여기는 위에서 대답을 안 했죠. 그치? 위에서 백화가 같이 가져가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신발만 내려다 본 거야. 결국 뭐예요? 자기 신세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로 가려고? 일자리 있는 데면 어디든지. 그래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피커에서 안내하는 소리가 웅얼대고 있었다. 정씨는 대나무 의자에 피곤하게 기대어 앉은 백화 쪽을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착하라는 얘기죠. 정씨 말은. 그죠?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합시다. 5번.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 가장 적절한 것은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사파 형식으로. 자, 사파라는 것은 이런 걸 사파라고 그래요. 이런 그림들을. 그치? 근데 사파 형식은 뭐야?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보여주는 거야. 아니죠?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춰 사건 전개.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없고, 서술자가 사건을 개입한 인물 간의 갈등 중재 아니고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게 되겠지. 자,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때? 이 부분에서는 심리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특히 영다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같이 가자고 하니까 자기 신발을 내려보는 거야. 그리고 아무 말이 없어요. 이런 행동들. 그래서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6번.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 도망친 술집 여자인 자신을 인간적으로 대해준 영달에 대해 백화는 뭐뭐뭇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한 점에서 뭐뭐뭇은 감정 전달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 찾아 쓰시오. 찾아 쓰시오. 팥 시루떡. 이게 되겠네. 그치? 동현아 좋아하니? 시루떡? 안 좋아해요? 팥 시루떡? 안 먹었어? 맛없어? 네. 효경이는 안 좋아해? 야, 저거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꿀 찍어 먹어야 돼. 꿀 찍어 먹어야 돼. 꿀 찍어 먹고 설탕 좀 단 거를 딱 먹으면 그리고 그냥 두면 딱딱해지잖아. 그치? 바로 먹어야 돼요. 바로 먹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물 넣고 좀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말캉말캉 할 때 그때 달달한 거 설탕이나 꿀 같은 거 툭툭툭 찍어 먹으면 아 배고프네. 7번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정씨의 인간미를 보여준다. 나는 호남선 쪽인데 여비는 있어? 글쎄. 찹이 있어? 글쎄. 이게 인간미인가? 니은 군용차를 사정에서 타고 가면 돼요. 여비조차 없는 백화의 딱한 처지 맞죠? 디귿 내야 삼파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와 영달의 목적지가 같음을 알 수 있다? 틀렸다. 그지?
3번이 확실히 틀렸고요. 나머지 4, 5번 확인. 리얼. 영달이 떠돌이 신세임을 알 수 있다. 그쵸? 갈 곳이 없으면 우리 고향 함께 가요. 미음. 정씨가 백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미음이 어디 있습니까? 미음. 아, 이쪽에 있구나. 같이 가시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고 맞고요. 일자리 있으면 어디든지 역시 떠돌이 생활 맞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닌 것은 3번. 정씨와 영달의 목적지가 같음을 알 수 있다. 8번. 백화가 A와 같이 말한 이유. 이 부분이군요.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 일자리를 주선해 드릴게. 영달에게 정을 느껴 함께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백화의 고향에서 큰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의 고향이 영달의 고향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영달에게 일자리를 주선해주며 사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달이 전과자인 정씨와 계속 동행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 뻔하네. 1번밖에 없죠. 정을 느꼈죠?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 아루 인연이 닿아서 말뚝박고 살게 됐지. 이런 땐 아주 뜨내기 신설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자, 고민하는 거죠. 그치? 갈등하는 거야. 말뚝박을까? 그래도 되나? 아, 따라갈까? 가지 말까? 백화는 뭔가 수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결심했죠. 그쵸? 같이 못 가요. 삼포엘 같이 가실라고?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500원짜리 2장을 꺼냈다. 저 여자를 보냅시다. 포기하는 겁니다. 정착 포기.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2개와 찐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뒷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준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로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요. 영달이 대신 정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를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일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내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한참 후에 기차가 떠났다. 자, 요 부분도 본명은 이점내예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자신의 본명을 말했을까? 그치? 왜 자기 본명을 알려줬을까?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백화가 영달이하고 정씨한테 인간적인 또 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치? 이해되죠? 인간적인 것을 느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어떤 껍데기를 벗고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이점내예요. 라고 자기 이름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 사람은 이렇게 좀 솔직하고 진솔하게 해야죠. 그들은 나무 의자에 기대어 1시간쯤 잤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 다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 일어날 이 두 사람한테 일어날 일들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시련, 고난을 의미합니다. 기차는 연착이었다.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의자마다 가득 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다. 옛날에는 대합실에서 담배 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철 안에서 담배를 폈어. 지하철. 내가 여기 손가락을 뒤었는데 나 어렸을 때 엄마 손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내리다가 지지직 아 뜨거. 예전에는 내가 대학생 때만 해도 버스에서 담배 폈어요. 버스 뒷자리에서. 그래서 뭐라고 안 그래. 그리고 강의실에서 담배 피고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좀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시대적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죠. 자,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욱 피로해졌던 것이다. 영달이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걸립니다. 뭐라고? 아니요, 백화란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나흘도 촌생활 못 배겨나요. 사람 나름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에 일리는 안으로 인정이 휙 변해가는 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휙휙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를 고려할 때 라에서 백화가 불안감을 느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두 사람이 자신의 돈을 훔쳐갈까봐 돈 없죠.
그래서 군용차 타고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기 몰래 떠나버릴까봐, 두 사람이 자신의 험담을 주고받을까봐, 두 사람이 자신을 다시 술집에 넘길까봐, 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 내용을 보면요, 백화가 도망친 술집에 이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 낮에.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술집이라 해가지고 뭐 주변에 있는 고급 뭐 그런 술집이 아니에요. 그냥 밥집 겸 술집. 그지? 밥집 겸 술집이에요. 낮에는 이제 뭐 밥 팔고, 저녁 때 뭐 찌개 팔고, 거기서 술 팔고, 그런 데에서 이제 서빙도 보고, 뭐 술장단도 맞춰주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부라고 그래요, 작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작부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망친 거고, 정씨와 영다리가 지나가다가 거기서 밥을 먹어. 주인 아줌마가 부탁을 해. 혹시 가다가 이런 여자 있으면 알려다오. 내가 사례를 듬뿍 주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9번에서는 답 4번이 되겠고요. 10번, 마에 나타난 백화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힘겨운 생활을 끝내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기쁨, 고향에서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영달에 대한 고마움. 답 3번이고요. 지금까지 동행했던 영달, 정씨와 헤어지게 된 아쉬움. 또 답은 4번이 되겠지, 그치? 3번과 4번. 11번, 기억에 담긴 영달의 속마음을 가장 잘 추측한 것은 아니요, 백화나 여자 말요. 저런 애들 한 사나흘도 촌생을 못 배겨나요. 백화와 함께 살 결심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백화의 앞날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라는 연민이 담겨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3, 4, 5번도 확인. 백화 같은 떠돌이 여자를 떼어냈다는 후련함. 보기로 이렇게 만들지? 백화가 자신을 두고 혼자 떠나버린 것을 야속해하고 있다. 백화의 처지보다 더욱 처량한 자기 신세. 아, 진짜 보기들이 쓰레기다. 초등생도 알 수 있는 그런 보기들이에요. 12번, 마에서 백화가 영달에게 자기 본명을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10번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요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적인 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본명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점례예요. 이점례. 자, 마지막 부분. 정씨 옆에 앉았던 노인이 두 사람의 행색과 무릎에 배낭을 눈여겨 살피더니 말을 걸어왔다. 어디 일들 가시오? 아니요, 고향에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삼퍼라고 하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도자는 불도저. 불도저 알죠? 조경이 알아? 불도저? 밀고 가는 거 있지, 그치? 삼포에서요? 거 어디 공사 벌릴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고기잡이나 하고 감자나 매는데요. 깡촌이란 얘기죠. 어허,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10년. 노인은 그렇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바로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뚝을 쌓아놓고 트럭입니다. 추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뭐 때문에요? 낸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다면서 복잡하게 말할 수 없대.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걸.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 했어? 허허, 사람이 많아지면 변거지. 자,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대사입니다. 즉, 이 노인은요, 작가의 생각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작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변고다. 여러 가지 일 겹친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즉,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그렇죠? 그냥 무분별한 개발. 그렇잖아. 요즘 우리가 이렇게 더운 이유가 뭡니까? 기상임이 일어나는 게. 그지? 돈 때문에 자연 파괴하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내다 보니까 공기 오염되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그러니까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정하고 벼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풍문, 들려오는 소문을 풍문. 바람풍, 소문문이란 얘기야. 옆에서 잠자고 듣던 영다리가 말했다. 잘 됐군. 우리 거기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치?
원래 고향 가는 길인데 고향이 이렇게 변해버렸잖아요. 그는 마음의 정처를 방금 잃어버렸던 때문이었다. 어느 결에 정씨는 영달이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쵸? 갈 데가 없어요. 떠돌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고향인 삼포가 변했다는 소리를 듣고 고향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자, 기차가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을 향해서 달려갔다.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 그러니까 결국 정씨와 영달이의 앞날은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라는 암시죠. 그리고 결말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열려있는, 약간 열려있는 열린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운이 남겨져 있네요. 13번 문제. 이을에 등장하는 삼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씨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 맞고 정씨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는 정처, 영달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곳 지금, 산업화로 인해 안락함을 잃어버린 공간,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로 사람들이 떠나버린 건 틀렸죠? 개발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14번. 바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씨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한다. 노노. 틀렸죠? 답은 1번. 2, 3, 4, 5번 확인. 정씨는 고향이 변했다는 말을 듣고 낙심. 그렇고 영달은 고향을 잃은 정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됐군. 우리 가서 공사판 일이나 잡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과 대화를 나눈 뒤 정씨의 심리에 변화가 생겼다. 바로 이거죠. 이번에서 얘기했던 낙심. 노인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노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15번. 바의 내용과 관련된 사자성어. 공간. 공간은 뭐 상점벽해가 될 거예요. 그치?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뭐랄까 풍경이 바뀌었음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인물은 동상이몽이 되겠다. 그치? 즉 정씨하고 영달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정씨는 잘됐다. 거기 공사판 됐네? 그럼 가서 일해야지. 정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향을 잃어버렸죠? 고향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답은 2번. 초탐대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는다. 그 다음에 지록이마, 가르칠지 녹사슴.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한다. 거짓말하거나 사기칠 때 지록이마. 침소봉대. 자, 이것도 과장법이죠. 그쵸? 작은 침을 보고 큰 봉이라고 하는 것. 전화위보. 전 바뀌어요. 화. 재앙이 복으로 바뀐다. 16번. 작가가 노인을 등장시켜 전달하려는 정보가 무엇이 서술하시오. 삼포가 공사판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죠. 그치? 그래서 정씨로 하여금 고향 상실감을 맛보게 하고 있어요. 다음 주요 문제 한 번 더. 1번. 다음 중 화자가 대상에 대해 느끼는 정서가 가에서 영달이 백화에게 느끼는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뭐가 돼요? 정서는 연민이 될까? 연민. 불쌍해. 그럼 이걸 찾아라. 이고진 저 늙은이 짐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어도 서럽거든 짐조차 지실까? 이거는 뭐 공경.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구나. 야광 명월이 밤인 듯 어두울까? 서리법.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 서리법. 여기 나와 있죠? 님 향한 일편단심.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대꾸법. 곱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느냐. 저러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이거는 대나무 예찬. 맷버들 산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로. 자신은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밤비에 새 입고 나거든 날인가 여기소서. 그리움 또는 님에 대한 정성. 매미가 맵다 울고 쓰르람이 쓰다 우니. 자, 대꾸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언어유희가 있지. 그치? 매미가 맵다 운다. 쓰르라미가 쓰다 운다. 언어유희. 산채, 산나무를 맵다고 하는가? 박주, 탁한수를 쓰다고 하는가? 우리는 초야, 들판에 묻혀 있으니 맵고 쓴 줄 모른다. 자, 안빈낙도 안분지조.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것은 뭐예요?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그치? 늙은이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 늙어서 서러운데 짐까지 지으려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네. 그래서 내가 뭐 한다? 공의 마음. 그쵸? 예, 공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상대가 불쌍해서 짐을 들어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기를 읽고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형 소설은 여행의 길을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되는 소설로 서사 구조가 여행의 시작과 끝에 일치한다. 크게 출발지와 도착지가 다른 선적 여로와 출발지로 다시 귀환하는 회귀형 여로로 나뉘며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은 대체로 길찾기에 비유된다. 일반적으로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 동행하는 동안 공통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1. 인물들이 모두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삶의 모습을 보였고요. 2. 영달과 백화가 헤어진다는 점에서 여러형 소설의 일반적인 형식을 지니고 있군. 그런가? 글쎄. 3. 인물들이 여행을 시작한 지점과 종착점이 다르다는 점에서 선적 여로. 4. 영달과의 만남으로 인해 고향에 돌아가게 된 백화는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길찾기에 성공했군. 4번은 아니죠. 그쵸? 예, 문제 해결하는 과정인데 백화가 여기 나타나 있는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문제 해결 과정이 아니죠. 그냥 터덜리 생활을 하다가 지쳤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5번 인물들이 함께 걸어왔던 길이 끝나고 기차역에 도착했다는 점에서 서사 구조상 결말을 향해 치닫고 있고, 예, 맞죠? 나뉜 것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3번 이 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다의 문장을 근거로 들어 서술하시오. 이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노인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니? 학습활동 1번은 패스. 2번 정씨에게 고향인 삼포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리해보자. 노인의 말을 듣기 전 돌아가고 싶은 고향, 마음의 안식처, 안주하며 머물고 싶은 공간. 노인의 말을 들은 후 변해버린 고향, 마음이나 정을 둘 수 없는 공간,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는 곳. 자, 보충자료 밑에 보세요. 삼포의 의미,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공간. 이것도 뜬금없이 나올 수가 있어. 문제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다. 이따구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뜨내기로 살아온 정씨가 생각하는 마음의 고향이자 정신적 안식처. 산업화로 인해 본연의 포근함과 안락함을 잃게 된 농어촌. 그렇죠? 자, 학습활동 3번. 보기는 삼포 가는 길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을 감상해보자.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1973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대표적인 여러형 소설 가운데 하나다. 1970년대에 급속하게 진행되던 산업화는 농촌 공동체 유대를 깨트렸고, 왜 깨트려요? 다 도시로 가니까. 이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통하는 낯선 길 위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 소설에는 이렇게 길 위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형상화되어 있다. 이 소설의 인물들은 처음 만나는 순간 서로 갈등을 겪지만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차츰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소외된 민중들 사이에 진정한 인간적 교감이 생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뭐 사자성어를 쓰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동병상련 이런 거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서로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점. 1번 길이라는 배경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 예시답. 많은 문학작품에서 인생의 축소판으로 비유되는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며 정서와 교감을 나누는 길이다. 이 작품에서도 길은 세 인물이 서로 교감하고 연대의식을 갖게 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죠? 길을 통해서 만난 다음에 인간적 교감을 나누고 또 길을 통해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 2번 이 소설에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행동을 찾아보자. 패스. 3번 삼포 가는 길에 나타난 시대상과 삶의 모습을 오늘날과 비교하여 말해보자. 자, 이거는 그냥 요것만 볼게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은 과거의 삶과 분리되어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은 뭡니까?
자기 고향에서 식구들 또는 친구들하고 사는 모습, 그치? 고향을 벗어나지 않는 삶의 모습인데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그럼 뭐 우리가 인천에 살고 있지만 인천은 어때? 인천에 원래 원주민들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80%는 다 외부인들이지. 그치?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동현이 고향은 어디? 그렇지. 효경이는? 그래요. 예. 자, 민중의 삶은 과거의 향수를 갖고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랑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왜 유랑자의 모습으로 표현되냐? 고향을 떠나왔잖아. 그죠?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고향이 붕괴되는 거야. 고향이 해체됩니다. 그 모습이 누구한테 드러나요? 정 씨한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지. 그치? 고향을 찾아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고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 씨 역시도 어떻게 돼?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잖아. 자, 질문 없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